우리 김상조 교수님, 그 국회 청문회부터 해서 이번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1차 영장 기각 이후 특검에 많은 조언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사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왜 요즘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페이크 뉴스라는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게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언론에도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아, 네. 제가 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는데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과장된 얘기고 다만 그 특검이 1차 영장을 청구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거를 공개적으로도 얘기하고 신문의 컬럼으로도 쓰기도 했습니다. 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그 1차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특검은 그 말을 사주는 등의 대가를 제공했는데 네. 무엇을 목적으로 했느냐. 네. 그거를 이제 삼성물산의 합병 특히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주총 통과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짰는데요. 네. 이게 약간 스토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많이 이제 알려졌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독대를 한 거는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1월쯤에 삼성전자가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사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네. 엘리엇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저렇게 주총 표대결까지 갈 거라고 전혀 예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삼성이 국민연금을 회유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한 로비를 할 거라고 삼성도 그 가능성을 아예 생각도 안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인과관계가 거꾸로 된 거죠. 엘리엇이 등장하기 전부터 삼성은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 로비를 해서 그래서 네. 국민연금을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그러니까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네. 하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삼성이 로비를 한 것은 단순히 삼성물산의 합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여러 가지 어떤 작업. 네. 삼성물산 합병 이후에도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지주회사 전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로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이 그림을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특검에서는 제가 그 컬럼을 쓰니까 저 김상조 교수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저거 아니냐 이렇게 좀 경계를 했다고도 해요. 그래요? 그런데 막상 이제 1차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김상조 교수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넓은 의미의 포괄적 로비 시도와 그거를 위한 어떤 뇌물 제공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게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차 영장 기각 이후에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새로 발견되면서 네. 거기서 이제 대통령과 삼성이 주고받은 어떤 정황들이 기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상조 교수님 말씀을 우리 법률가로서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쪽에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인데 네. 시간 순서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맞았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대통령 그러면 대면 조사를 통해서 그런 의도나 이런 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대면 조사도 못 했고요. 근데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할 때 역시 대통령 조사라는 것이 빠져서 약점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두 번째 영장 청구에. 근데도 영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영장의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포괄적으로 전에부터 계속해서 승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었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접촉을 해왔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총수로서는 최초로 구속이 됐는데요. 이재용의 구속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재벌 개혁을 외친 지가 정말로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재벌들 특히 삼성은 마치 자신들이 법 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사회 위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예외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착각하기 때문이고 그걸 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로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런 로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화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는 삼성도 한국 사회에서는 예외적 존재일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것을 교정하는 것이야말로 재벌을 개혁하고 더 나가서 이 한국의 경제 질서를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나 미래전략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상이 변했고 한국 사회도 변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자주 만나봤으니까. 그런데 안다는 거하고 실천한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걸 알지만 그 변화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든지 네. 아니면 변화하지 않으면 큰 코스트가 된다는 걸 정말로 느껴야지만 변화를 시작할 텐데요. 삼성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계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계속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코스트가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성의 변화에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 이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네. 어떤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은 사실 그 2007년도 말에 이제 삼성 특검이 출발해서 2008년까지 수사가 진행됐는데 결국 실패한 수사가 됐었어요. 당시 특검이 실패한 이유는 뭐 정치권 때문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예, 사실 저도 이제 이번에 특검을 두 번째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에 의한 삼성 특검이 있었고 이번에 최규순실 특검인데요. 네. 이 두 특검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당시에는 대통령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삼성이 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그 특검에게 부여된 어떤 그러니까 맨데이트라 그럴까요? 임무, 역할에 대해서 특검이 제대로 인식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게 결국은 차명 재산들을 4조 5천억이나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뻔한 거짓말을 특검이 그냥 받아 넘겨주고 가버리는 그리고 대통령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엑스파일 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셨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2008년 삼성 특검의 실패의 근본적인 배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은 대통령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권력이 사라졌죠. 예. 그래서 그 삼성이라는 경제 권력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정치 권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특검은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배경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이시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재용 회장의 구속이 아니라 이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저는 삼성 특검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08년 7월쯤인데요. 그러니까 1심 재판 때 제가 양형 증인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바로 전에 기일에서 제가 이제 양형 증인, 그러니까 이제 형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라는 것을 듣는 그게 이제 증인으로 갔었는데요. 제가 당시 이건희 회장 3m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PPT,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당신이 평생 동안 뭘 잘못했는가라는 것을 1시간 반 동안을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이건희 회장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 일생에서 가장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처음 한 10분간은 굉장히 신기한 놈이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아마 평생도록 자기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겠죠. 그런데 10분이 지나면서부터는 저를 보는 눈빛이 저건 완전히 미친놈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까 양형증인으로 참고했을 때 분위기를 감안하면 특히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삼성물산 주식이 된 20년 전에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 사채. 그것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형사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거라고 사실은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보거든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1심, 2심, 3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에버랜드의 전환 사채 건에 관해서는 SDS 건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은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워낙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의 그렇죠. 우려가 있는 거니까요. 다른 범죄 혐의들도 좀 가만히 됐었거든요. 위증이나 이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의 이유는 분명했는데 네. 구속되었다라고 해서 과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확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형사재판의 판결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네. 가능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공소 유지를 하는 특검 쪽에서 얼마만큼 정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이제 제시하느냐에 달린 거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면서 상상도 못했던 법리를 또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 재판의 결과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걸 넘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기간이 얼마이든 간에 실형을 사는 게 진짜로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미래를 위해서도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그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안한 게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은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사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예. 그래서 이제 특검도 사실은 다른 재벌들 다 제껴놓고 아마도 이재용 회장에 대한 기소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죠. 두 번째는 공소 이제 재판에 넘기고 나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행 특검법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둔다라는 조항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몇 명을 둘 수 있는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보가 10명은 있어야 되는데 10명 좀 유지하게 해달라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법 개정에는 충분한 인원을 둘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제가 발의한 법에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공소 유지할 때도 인원 없고 막 이렇게 되면 저쪽에 변호사 떼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공격하면 방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그런 게 한 가지 걱정이 돼요. 이제 예를 말씀드리면 그 2008년 삼성 특검 때 에버랜드 전환 사채건이 무죄가 된 논리가 어떤 거였느냐면 우리나라의 모 대학의 상법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교수님께서 이 주식 발행을 얼마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 간의 거래의 문제이지 자본 거래이지 회사의 손해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손해가 없으면 배임죄가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제공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전환사채를 실권한 삼성의 계열사들은 바보인데 바보라고 해서 다 감옥에 보낼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이게 무죄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기 일반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논리인데요. 아마 이번 재판에서도 삼성의 변호인단은 이런 식의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가 부족했던 그러니까 인원이나 기간의 부족 때문에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짜지 못했던 그런 어떤 빈틈을 노리면서 무슨 그러니까 법리를 동원할지 정말 저 걱정이 됩니다. 거기다 지금 특검이 연장 안 되면 다시 검찰로 내려오면 이건 정말 또 그래서 어떻게든 기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고요. 특검이 기소를 못한 사건은 일반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고 나서 이제 이재용 그러니까 삼성에서 관리하는 언론들 뭐 이름은 제가 지칭하지 않겠지만 언론들이 지금 계속 뭐 삼성 이 회장이 구속이 되고 삼성이 어려워지면 국가 경제에 굉장한 피해가 올 것이다. 근데 이런 뭐 논리로 계속 국민들한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저 지역구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비슷한 이제 어르신인데 이재용 구속해서 우리나라 어떻게 그러니까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 갖고 막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꽤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만들어낸 신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삼성이 어려우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더 어렵다, 망한다. 이제 이런 식의 신화를 사실은 만들어내고 그것이 지금 이제 애국식 마케팅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의 재벌들도 각 그룹마다 특성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삼성그룹은 흔히 관리의 삼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리의 삼성.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그룹에 비해서는 총수가 하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건희 회장을 뭐 은둔의 제왕, 허미트킹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외환 위기 이후에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에 의해서 경영되었다라기보다는 이학수 부회장 중심의 그렇죠. 구조조정본부, 네. 그러니까 지금의 미래전략실의 치밀한 기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어떤 그룹이었고요. 그게 이제 관리의 삼성이라는 별명을 만들어낸 것인데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 회장으로서 재임한 게 27년이지만 27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직접 이른바 친정을 한 기간은 극히 짧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은 오히려 이제 이게 양면적인데요. 총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이렇게 관리 시스템을 나름대로 스마트하게 구축해온 그룹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삼성그룹의 어떤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3, 4월에 그 새로운 스마트폰 네. S8을 이제 출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나 또는 그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이재용 부회장 없어도 얼마든지 잘해 나갈 수 있는 조직 능력을 갖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없게 되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10조 원 가까이 되는 거액을 들인 어떤 하만 인수와 같은 어떤 새로운 신수종 개발을 위한 큰 대형 M&A나 또는 이제 지주회사 전환과 같은 그런 그룹 조직의 어떤 재편이 이제 이런 어떤 그룹 차원 전체의 전략적 판단은 당분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에 따른 어떤 코스트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진정으로 변화해야지만 삼성과 대한민국 경제에 더 큰 나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또는 삼성이 겪는 이런 코스트가 단순히 없어지는 코스트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집사 변호사들 많아요. 하루 종일 그 변호사 접견하면서 결제 서류 보여주고 뭐 그렇죠. 운영하고 특별면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삼성이 겁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뭐 신규 채용 인력을 줄인다든지 뭐 인턴 채용을 올해는 안 하겠다든지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막 보도되니까 국민들은 막 걱정되는 거죠. 이제 사실은 뭐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총수에게 법률적 위험이 닥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캐피탈 사보타지 자본도 파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본도 그러니까 파업하죠. 일부러 이제 그런 어떤 위기를 좀 증폭시키기 위해서 뭐 신규 채용이나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을 일정 정도 의도적으로 네. 지연시키는 어떤 그런 국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에 우리가 흔들리고 다시 한번 삼성의 애국식 마케팅에 넘어가서 또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어떤 코스트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네. 근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이렇게 팀 마켓이 되었다라고 불러요. 네. 여기서 TIP라고 하는 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네.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적어도 아시아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가장 선두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에서는 적어도 각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조직의 시니어가 한국 팀장을 맡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련의 어떤 사태들, 뭐 땅콩 회항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 팀의 팀장이 주니어로 바뀌었고요. 이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냥 뉴스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는 팁 마켓과 같은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면 마치 외국인들이 그거를 환영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외국인들은 한국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떤 사정을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가 삼성의 애국식 마케팅에 넘어가서 또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면 거 봐라. 한국 마켓은 이제 매력이 없는 팀 마켓에 불과하다. 이런 평판이 오히려 더 굳어질 수가 있고요. 이것이 한국 경제에게는 더 큰 코스트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라이즈된 경제입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우리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만의 문제를 볼 때 오히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판사들도요. 진짜 그 재벌 위기는 한국 경제 위기다. 이 인식에 쩔어 있어요. 판사들도. 굉장히 약합니다. 판결문 언론도 보면 그렇고.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직접 재판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대자동차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막 내가 밤점을 못 이뤘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형으로 재벌 총수들 처벌하거든요. 이 판사들의 그런 생각도 좀 깨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 법조인에 대한 경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받으세요. 김민 의원님. 아, 저는 판사들. 판사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에 크게 나왔지만 삼성의 대외 뭐 신뢰도가 좀 많이 추락했다 뭐 이런 뭐 통계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네. 보충 말씀을 근데 그 드리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 거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 때문이 아니고요. 네. 이미 그 전부터 사실은 추락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 주된 원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때문이 아니라 갤로트 세븐 참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보수 언론은 예.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이후에 그 발표를 딱 하니까 뭐 브랜드가 뭐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벌써 국민들이 동요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삼성이 어려지면 우리나라 경제 크게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뭐냐면 저는 진짜 그 블룸버그나 아니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와 같은 정말 세계적인 어떤 경제 전문지와 굉장히 자주 인터뷰를 합니다. 예. 오히려 그런 외국의 경제지들은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삼성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한국 정부가 그리고 한국의 사법부가 이 문제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하면 그게 오히려 삼성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길이 될 것이다. 그럼요. 이렇게 보고 있다는 신뢰도를 거예요. 높여줄 거다. 예. 그러니까 아니 외신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신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재벌들의 관리 안 받는 그런 언론사가 좀 있어가지고 김상조 교수님이 하루 종일 출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외신도 소개해 주시고. 저도 지금 방송 뭐 한 30분째 하는데, 저건 몰랐던 사실, 정말 아주 쉽게 설명하시면서 그냥 마음속에 쏙쏙 와닿았습니다. 네. 예. 근데 저도 나름대로는 매우 바쁜 사람입니다. 알죠. 섭외하기 어렵다고 지금 다들 일어서 오늘 귀한 자리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재벌 기업들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예. 네. 사실은 한국의 재벌은 한국 경제의 야누스의 두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과거에 60년대부터 한국이 이제 경제 개발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압축 성장을 할 때는 물론 그 당시에도 재벌들은 노조 탄압이나 불법 행위, 그러니까 이제 정경유착과 같은 불법 행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것이 가져온 성과가 다른 부분으로 빨리 확산되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 이펙트, 네. 낙수 효과가 굉장히 잘 작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 경제가 이게 초기 단계였고 빠르게 성장하는 어떤 국민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의 어떤 성과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산업이나 다른 어떤 중소기업들한테 빨리 확산이 됐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보게 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은 이 낙수 효과가 잘 작동했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90년대를 넘어서 특히 외환 위기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 경제도 그동안의 성장의 결과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졌지 네.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만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아웃소싱을 그렇죠.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수출 대기업들의 성장의 성과물이 국내의 다른 부분이나 다른 기업 쪽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너무나 약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재벌들이 한국 경제의 어떤 그러니까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 재벌이 성장하면 즉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네. 다른 기업도 성장하는 윗목도 따뜻해지는 이 효과는 너무나 약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재벌 독점화가 돼가요. 네, 그래서 이 재벌들이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식들이 쉽게 취직을 할 수 있고 그 성장의 과실이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의 소득의 어떤 확대로 연결되는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바로 그런 끊어진 낙수 효과의 그 고리를 다시 잇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네. 참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는 너무 거대해지고 곳곳에 마술을 뻗쳐가지고 신생 기업이나 신생 경제 주체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부작용이 커지진 않았나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이 재벌 개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도 재벌 창업 세대나 1세대나 2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계열사가 오려면 야전 침대 갖다 놓고 몇 개월씩 거기서 공장에서 근로자들과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런 식의 도전 정식 또는 쉼페터적인 의미의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세대쯤 지금 이제 경영권을 승계받고 있는 3세대로 오니까 3세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네. 황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갖고 있던 이런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온실 속에 화초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도전을 하면 성공할 확률에 못지않게 실패할 확률들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이른바 패스트 팔로우로 네. 남들이 선진 기업들이 한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실패할 확률들이 높아지니까 이 온실 속의 화초인 재벌 3세들은 리스크를 회피해버리는 도전을 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게 되고요. 그런 것이 바로 일감 몰아주기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중소기업이나 어떤 자영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로 서비스 업종, 재래시장, 빵집, 뭐 그 광고, 건설 이제 이런 쪽으로 진출해서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단순히 재벌 3세들의 재산 증식이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태계를 망쳐버리는 이 어떤 결과가 너무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의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 재벌 총수일가도 살리는 길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 특히 중소기업을 살리는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골목 상권까지 이제 막 재벌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재벌 개혁이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정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꼭 강화시키면 좀. 근데 제가 정말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공정위가 열심히 하더라도 지금 현행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의 법적 한계 때문에 공정위가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이 하도급 문제 또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접근할 때 공정위가 보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그것도 중요한 노력이지만 지금 현행의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이 갖는 한계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도급 거래는 기업 간의 계약입니다. 사적 계약이라고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계약은 대등한 자들끼리의 사적 계약이다. 이게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맡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중소기업 관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갑을 관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대등한 자들끼리의 계약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더라도 그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장 단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혹시 의원님들 삼성전자의 하도급 기업의 리스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한데 못 봤습니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공정위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하도급 기업 그러니까 2차, 3차 밴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1차 협력업체의 리스트도 우리는 모릅니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가 900개입니다.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가 한 400개, 기아자동차까지 합치면 그것도 한 900개 정도 되는데요. 이 리스트도 몰라요. 리스트도 모르는데 거기서 어떤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 리스트를 왜 공개를 못할까? 이거 공개하면 검찰에 불려갈 겁니다. 왜요? 그 기업의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의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이 바로 이런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어서주는 입법적 조치가 없으면 공정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은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힘의 불균형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약자들은 함께 행동하게 하는 거죠. 노동조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의 협의체에게 노동조합만큼의 강한 힘을 주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매나 판매, 연구개발 등등에 해서 중소기업들끼리 공동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네.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협동조합일 수도 있는 거고 네. 클러스터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하면 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담합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를 담합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조항은 갖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 예외를 인정받은 케이스는 8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적 기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회가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네. 진짜 뭐냐면 재벌 개혁의 목표가 뭡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갑질, 네. 불공정 거래 행위도 막아야 되겠고 네.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한 기반이 결국은 협력업체들의 리스트를 공개해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를 우리가 북돋을 수 있는 네, 그 네.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국회가 해야 될 다음 그러니까요.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개혁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만들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하는 걸 뺏어 먹지 못하니까 그렇죠. 네, 네. 다른 먹거리를 스스로 알아서 찾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뭔가 도전이 이루어질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너무 쉽게 뺏어 먹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기반이 없으니까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폈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소기업한테 돈 지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정책금융. 네. 근데 그 정책금융은 다 머니게임에 소비돼 버리는 거거든요. 네, 또 네. 대기업의 하도가 나쁜 단가 인하를 통해서 대기업한테 빨려 들어가는 거고요. 독일이 왜 강소기업이 되었느냐면 독일도 EU에서의 경쟁법에 따라서 담합은 금지되어 있지만 독일은 뭐냐면 자국 내의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는 카르텔 금지, 담합 금지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는 줄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은 다른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독일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네. EU의 경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말 좋은 거. 그리고 이거는 WTO의 금지 보조금에도 해당 안 됩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바로 강의 한번 따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정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의 법적인 한계 이게 바로 재벌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시장 경제의 허상에 의해서 유지되는 측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정권 교체되면 새로운 정부가 이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국회가 개입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독점을 진짜 깨려면. 독점 깨고 경제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되는데 네, 그렇게 국가가 나서야 될 하면은 것 같아요. 네. 재벌들은 왜 또 국가 시장에 개입하냐고 막 시대가 공격하겠죠. 바뀌었으니까 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국가가 나서 아니 국회가 그리고 나서 이런 건 네. 독일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네. 삼성 총수가의 이제 경영권 세습 문제가 결국 정경유착으로 이어져서 이제 이재용이 구속까지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 재벌개혁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좀 재벌개혁의 핵심 네, 간단히 좀 그 설명해 재벌개혁의 주세요. 목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기업 집단으로서의 그룹이 가지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쪽이고요. 네. 또 하나가 그 기업 집단을 마치 왕국처럼 봉건 왕조처럼 전행하는 총수 일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래서 이제 전자의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후자의 부분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네, 부르는 네. 이 두 개의 과제가 재벌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 재벌개혁은 전자 쪽에 너무 집중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5조 또는 10조 이상의 기업 집단을 한꺼번에 지정하고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행정 규제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1위 그룹이 삼성인데 작년의 경우에 65위 마지막에 있는 그 그룹이 카카오 그룹이었습니다. 네. 이 규모의 차이가 70배입니다. 야. 와. 그러니까 70배가 차이가 나는 이 두 개의 그룹을 똑같이 재벌이라고 지정을 하고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데 효과가 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 집중 억제는 솔직히 말하면 10대 재벌 또는 네. 4대 재벌의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삼성, 현대차, SK, LG 네. 요 네 개의 그룹이 경제력 집중에 사실은 주된 네.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고요. 네. 그래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은 좀 범위를 좁혀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네. 다만 지배구조 개선은 그거는 큰 그룹이나 작은 그룹이나 사실은 문제가 똑같습니다. 네. 오히려 네. 사실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재벌기업보다도 중견기업에서 더 문제가 심각한 더 심각하죠.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은 좀 더
넓은 대상으로 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벌 개혁에 또는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의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상법 개정, 네. 상법을 통한 네. 지배 구조 개선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97년도 이제 IMF 이후에 이제 민주정부가 10년간 이제 이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재벌 개혁의 요구가 많았어요. 그 민주정부 10년간 재벌 개혁에 대한 노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DJ 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는 외환 위기라는 위기 국면에서 재벌 개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경험도 없었고 제도도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이제 부실 그룹들을 구조조정하는 그렇죠. 차원의 재벌 개혁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좀 아쉬운 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조금 너무 서두르시지 않으셨는가. 네.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만에 IMF 졸업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사실은 국정 운영의 기조를 재벌 개혁 또는 경제 개혁 쪽에서 이제 북한과의 평화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신 게 상당히 아쉽고요. 그래서 좀 일관되게 좀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한 5년 이상 갖고 가셨으면 했는데 중간에 기조를 바꾸신 게 제일 아쉬움이었고요. 노무현 정부의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노무현 정부는 참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네. 출범도 안 했는데 인수위 시절에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이 맞아요. 터졌고 딱 취임하자마자 카드 대란이 터졌고 그리고 또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노조 특히 그중에서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사실 노무현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온갖 사실은 도전의 직면을 했었고요. 그것이 조금 지나니까 야당 진영에서는 제2의 경제위기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개혁의 동력을 참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도된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아쉽죠. 하는데요. 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좀 일관되게 가셔야 되는데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주도적인 분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초반부터 자신감을 잃으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재벌 특히 삼성과 관료에 대해서 너무 의존을 하셨어요. 그때 김상조 교수님을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재벌과 그러니까 관료에 대한 의존의 문제 때문에 사실 노무현 정부가 개혁을 그러니까 힘있게 해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진짜 초반에 두들겨 맞으면서 자신감을 잃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더 끌고 가기보다는 어떻게든 타협해서 그 어느 정도 성과만 계속 내는 식으로 좀 가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종우 교수님, 네. 그다음에 정태인 선생, 그다음에 이동걸 박사, 네. 정말로 뭐 각 분야에서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지만 이분들이 소수였고 또 고립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오는 거는 관료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료에 대해서 너무 초반기부터 과도하게 의존하셨던 게 그게 노무현 정부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혁을 이렇게 일관되게 해나가지 못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다음에 이번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상황은 노무현 정부 초기하고 거의 사실은 그거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아까 방송하기 전에 우리 얘기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대통령이 되실 분은 노무현 정부의 장점은 이어받으시되 노무현 정부가 보였던 그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경제적인 상황? 사실 그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적으로는 좀 어려웠지만 사실 그때는 세계 경제는 굉장히 좋았을 때입니다. 2003년. 예, 2004년. 왜냐하면 특히 2001년 말에 중국이 WTO 체제에 본격적으로 가입했고요. 이른바 차이나 이펙트, 중국 효과. 우리 바로 옆에 세계 최대의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때부터 사실 한국 경제가 그 이후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경제는 어려웠지만 세계 경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저성장,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 경제는 좋든 싫든 어찌됐든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 전 세계가 무역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절대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사실은 2003년이 아니라 97년 또는 그 이상으로 더 어렵습니다. IMF 때. 예, IMF. 그러니까 2003년은 한국의 위기였고요.
97년은 아시아의 위기였지만 네. 지금은 글로벌 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의 어떤 상황은 우리 한국 경제가 60년대 경제 개발을 시작한 이래 아마 가장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광장의 기대는 더없이 고양돼 있죠. 87년 그 네, 정치 민주화를 이룰 뜨겁죠. 때만큼의 광장의 열기는 뜨거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97년보다도 더 어렵다. 이 양자의 괴리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다음 정부가 어떻게 개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될까 정말로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서신 분들은 너무 장밋빛 공약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딱 취임하는 순간부터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네. 네가 약속했는데 왜 하나도 못하니 이런 식의. 그래서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대한민국이 그 경제 구조가 주로 수출 의존율이 너무 높잖아요. 네. 특히 뭐 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소녀상 문제로 일본과 지금 뭐 갈등을 빚고 있죠. 또 사드로 예, 중국과. 러시아, 사드로 중국과 러시아, 또 트럼프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또 대외 전략. 그래서 수출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정말 그 교수님 한국 말씀에, 경제가 네. 어려움에 처했던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은 한국은 10년마다 한 번씩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10년 2번이야. 예, 근데 그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또, 정말로 놀랍게 그 위기를 극복을 극복하면서 잘해요. 성장했는데 그 위기 극복의 요인을 잘 돌이켜보시면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타났고요. 그렇죠. 네. 해외에서는 새로운 방대한 시장이 열렸던 겁니다. 예를 들면 80년대 초반에 참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참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70년대 중화공업화라고 하는 물적 기반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85년에 플라자 합의가 딱 되니까 미국 시장이 열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 80년대 초반에 암울한 그 상황을 넘어서는 계기가 됐고 80년대 후반에는 단군 이래의 최대 호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저. 우리가 그 호황을 누렸고요. 97년 외환위기 때는 정말로 어려웠지만 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질이 튼튼해졌는데 그때 바로 중국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새로운 성장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눈에 잡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그나마 낫지만 네. 중국, 일본, 유럽 다 어렵습니다. 네. 우리의 물건을 받아줄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따라서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신중하게 또는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어떤 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과 우리의 물건을 받아줄 새로운 해외 시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 이거를 감안해 본다면 결코 현재의 어려움이 이렇게 쉽게 극복될 수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민의 인내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 지도자의 현명함과 그리고 일관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진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공격이 들어올 거고, 네. 아까 그때도 우리 한번 얘기했죠. 광장의 뜨거운 열기가 실망으로 돌변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인내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리더십. 거기에 이제 뭐 보수 언론이 공격하겠죠. 검찰도 비협조적으로 하겠지. 개혁 대상들은 다 물어뜯을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정말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촛불 시민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혹시 지금 야당에 계신 정치인들이 이거를 야당의 승리 더 나아가서는 진보의 승리라고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승리도 아니고 진보의 승리도 아니죠.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야당이 조금만 잘못하면 다시 52대 48 진영 논리에 분열된 국가로 금방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하여튼 주의해 겸손하게, 주시기를. 네. 저희가 겸손하게 잘 이제 또 국회에서도 개혁 입법 많이 발의하겠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의 재벌 정책은 이제 기업 프렌들리로 대표되었는데요. 예. 기업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로 이제 밀어붙였잖아요. 제가 진짜 그 결과 어땠죠?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MB 정부입니다. 네.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2007년 선거 치를 때 네. 당시 이명박 후보의 정책 공약집 첫 페이지에 네. 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네.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흘러넘치게 한다. 이게 이명박 후보의
선거 캐치프레이즈의 첫 번째였습니다. 네. 정확하게 낙수 효과를 표현한 겁니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실종된 낙수 효과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로 과거에 민주정부 10년이 해왔던 기조를 그래도 좀 계속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뒤엎고 오히려 과거의 경제 성장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그것 2년이 채 못 갔습니다. 안 된다는 게 너무나 뻔히 보였거든요. 세계 경제 환경 자체가 변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울리지 않게 이명박 대통령도 상생 이런 개념을 꺼냈던 것이 그러니까 동반성장 이런 개념들을 꺼냈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어떤 과거 획기적인 방식, 낙수 효과를 다시 살리고 대기업들의 수출과 투자를 통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근데 그거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고 우리의 어떤 보수 진영이 너무 기득권에 강고하게 얽매여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MB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예컨대 부실기업 구조조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5년을 허송세월했던 게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두고두고 코스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 전대했을 때 상생 자체를 안 했던 사람이 무슨 대통령 되고 상생을 하겠다고 그래. 아유 정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생을 꺼낸 건 좋은데요. 그 방식이 3달에 한 번씩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상생을 위한 단합대회 여는 방식으로 했었던 거예요. 정말로 시대착오적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대우나 그것도 저는 대기업 총수들의 아이디어 의견을 받아서 저는 추진했다고 봐요. 네. 아니, 물론 그러니까 위기가 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TVA 사업, 공공사업 같은 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부분에다가 그 돈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건데. 아니 안 쓰는 물 모아두느라고 22조 썼잖아요. 차라리 그걸로 저는 이제 IT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이런 데다 때려박아서 시장 한번 열어보고 산업 한번 만들어보고 이게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자기가 하던 일이 이제 토목공사니까. 네, 맞습니다. 재벌 그 건설회사 사장들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재벌들이 다 토목공사 하고 싶다고 그러겠죠. 여기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안 바뀝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은 갑자기 경제민주화를 대선 공약으로 공약의 걸어서 핵심이었어요. 결과는 이제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을 재현시켰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개념이라도 좀 알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마 정치 역사 중에서 이렇게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슬로건을 180도로 바꾼 사례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2007년에 이명박 후보와 당내 경선할 때는 줄푸세를 내세웠던 분이 5년 만에 갑자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꺼내 들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놀라운 건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실천할 수 있는 것만 공약하고 공약한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 신뢰의 박근혜. 약속을 지키는 박근혜. 그래서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공약한 거는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믿었는데요. 그게 딱 6개월밖에 못 가더라고요. 2013년 7월 딱 되면서 이제 경제민주화는 거의 끝에 이르렀다. 이 말 한마디로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문건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새누리당이 당 색깔 바꿀 때 파란색에서 빨간색 확 바꿀 때 알았어.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기대들 좀 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시절에 재벌들이 그냥 종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경제민주화를 진짜 할 마음이 있었으면 재벌들 탁 틀어지고 협박해야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었는데 이것도 못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뭐 북한이나 이런 거 하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잘만 행사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좋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은 그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그대로 닮았으면서 세계와 한국이 얼마만큼 변했는가를 몰랐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30년 전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래도 군 출신으로서 군인들이라도 불러서 소통은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도 안 했어 거기다가. 그게 참 수수께끼인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왜 요즘 보수 진보 토론회를 하면서 이게 박근혜 후보의 경제 가정 요사 역할을 했던 김강두 교수님하고 자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놀립니다. 아니 교수님은 가정 교사를 했다고 하면서 학생의 특성도 파악을 못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가정 방문을 못 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웃으시면서 농담을 하시는데
진짜 후보 시절에는 저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후보 시절에 상당히 똑똑했다는 평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똑똑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예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은 그런 아니었다는 사람은 뜻입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통을 안 하면 후보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라고 하는 구중 심처에 딱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로 김광두 교수님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렇게 평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헌재 가면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문체부 장관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거의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는 했냐 했더니 2016년 들어서 전화 통화도 못 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소통해서 어떻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교수님 경제민주화요. 네, 박근혜 대통령 아까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지만 진정한 경제민주화란 용어는 어떤 뜻인가요? 사실 경제민주화는 어떤 학문적인 개념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따라서 말하는 사람마다 그 의미를 달리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 출발선상에서 균등해야 된다. 네네네. 모두가 같은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네네. 것이고, 두 번째는 경쟁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결과가 그래도 형평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진다. 즉 뭐냐면 균등, 공정, 형평. 네. 이 세 가지가 경제민주화를 구성하는 네. 세 가지의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질 그럴 겁니다. 수 있죠. 네. 보수적일수록 전자 쪽에 네. 출발선상에서의 균등과 공정 경쟁을 강조하고 네. 진보 쪽일수록 공정 플러스 형평 쪽에 더 강조점을 두는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 사회에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수의 정의론을 떠올리게 만드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천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재벌 저격수, 삼성 저격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절대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벌 개혁은 망가진 기업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민주화의 본령은 중소 하도급 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우리의 서민들의 삶의 조건을 그걸 개선하는 것을 경제민주화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재벌개혁 또는 경제민주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모든 정치인들 특히 대선 후보들이 그러니까 지금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너무 재벌개혁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사실 재벌개혁의 방향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콘센서스가 형성됐고 갈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하지만 지금부터 노동시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논의도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가 진짜 고민해봐야 할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상법 개정안, 네.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도 상적 개정안 발의를 했거든요. 예. 교수님은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제가 얼마 전에 발표한 글에서도요. 경제민주화 또는 재벌개혁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영역별로 나누면 좋은 정책들을 쭉 열거하지만 사실 정치는 우선순위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단기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 이렇게 시기적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단기 과제로 제가 두 개를 지적했습니다. 첫째가 바로 상법 개정. 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고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이른바 기간 투자자의 역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작년 말에 스튜어드십 코드, 기간 투자자의 수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그리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의 개정. 요 두 가지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의 가장 중요한 단기 과제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상법 개정을 강조를 하고 있고 사실 재벌개혁의 중심축을 공정거래법에서 상법으로 이동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5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계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뭐? 사실 그러니까 이 재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총수의 어떤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논의가
뭐 말을 안 들으니까 사전적으로 그냥 딱 규제해버리거나 네. 아니면 사후적으로는 형사처벌하는 수단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물론 강력한 수단이기는 합니다만 코스트도 많이 듭니다. 규제를 하는 건 경직적이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감옥에 넣는 것은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중간 영역이 우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 비어 있는 중간 영역을 채우는 게 정말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상법 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주주가 추천한 독립된 사회이사 한 명의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네. 저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부 주주가 추천한 독립된 사회이사의 한 명의 한 명.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근데 이거를 재벌들은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질적인 분자가 그 안에 들어오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11월 29일 날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열어서 이제 LH 네. 공격을 시작했으니까 방어를 네. 대안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년 주총에서 올 3월 주총이죠. 글로벌 기업의 CEO 경험을 가진 분을 사회이사로 모시겠다. 이걸 하나의 대책으로 내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추천한 사회이사는 독립성이 없습니다. 견제자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치 특검처럼.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상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외부의 이질적인 어떤 요소가 자기 내부에 들어와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걸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편하다는 이유로. 예. 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제왕과 같은 건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이제 재계랑 보수정당들이 반발해서 예. 입법 과정이나 시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 좀 조언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세계 경제의 상황을 딱 한 세기 전 20세기 초반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대공황? 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었던 엄청난 국제적 불균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제국주의 전쟁으로 간 거죠, 사실은. 그 결과 국제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한 차례의 세계대공황을 거쳤던 겁니다. 네. 사실 20세기 초반은 우리가 이성의 시대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비슷합니다. 세계 경제는 그만큼 불균형이 누적돼 있는 네. 상황이고요. 다만 한 세기 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국제적인 어떤 정책 공조의 틀은 유지했고요. 그게 이제 세계 대전의 발발이나 대공황의 발생은 그건 막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한 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한 30년 동안의 뉴노멀 시대, 네.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경과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경제학자를 저는 케인스라고 생각합니다. 케인스. 네. 다들 아시는 그 유명한 케인스인데요. 케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죽는다. 30년 후에 도달할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그거를 열심히 잘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케인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대선 국면에서는 당연히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겁니다. 30년 후에 도달할 희망찬 장밋빛 어떤 성계들을 보여주려고 할 텐데요. 그건 저는 말짱 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케인스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그걸 열심히 잘하는 그게 바로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너무 목표를 높게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상황은 최대 강령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최소 강령을 추구할 때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시키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정치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오늘 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교수님 말씀 우리 대선 후보들이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대선 후보들이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우리 민주당 후보들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평가할 게 없어요. 네. 아직 그러니까 경제 공약이 잘 예,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죠?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네. 네,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5년 전에 때는 그래도 뭐 이제 세 개의 캠프가 꾸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네. 솔직히 말해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세 개의 캠프에서 나오는 공약 자료집 200페이지씩 되는 네. 걸 다 읽어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한자 한자 다 읽어본 사람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대선 후보들은 준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아마 앞으로 남은 2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도 과연 변변한 정책 공약집을 만들 수나 있을까? 네. 그걸 만들 수 있는 캠프라도 제대로 꾸릴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될 정도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래도 인수위도 없는데 이번에. 예, 그러니까 정책 공약집을 만들 캠프도 없고 인수위도 없는 네. 그런 어떤 정부가 될 거거든요. 정말로 이제 우려가 되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전하고 지금의 각 후보들의 그러니까 경제정책 공약, 특히 그 중에서도 재벌 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비교해 보면 5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합리화된 방향 쪽으로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특히 이제 5년 전에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이 경쟁 국면이 격화되면서 이른바 출총제의 부활 네. 또는 이제 기존 순환 출자까지 규제할 거냐 신규만 규제할 거냐 이걸 가지고 거의 대선 기간 내내 논쟁을 벌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어느 후보도 출총제를 부활하거나 기존 순환 출자까지 해소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지금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들고 나와서 재벌 개혁을 일거에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후보는 여야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황이 엄중하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 후보들이 이제 아마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선명한 공약보다는 네. 합리적인 공약이 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내용은 변변한 게 없습니다마는 네.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대선 후보 캠프에서 영입 제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저 오늘 이 팟캐스트 네. 방송 오기 전에 네. 저 바른정당의 남경필 지사와 네. 1시간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네. 남경필 후보도 네. 재벌 개혁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될 거고 저의 의견을 구하시기에 제가 만나고 왔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하고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안희정, 이재명, 김부겸, 박원순, 남경필 네. 등등. 그러니까 영입 제한은 안 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요. 네.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뭐 영입 제한을 안 받았던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네. 그때마다 다 나는 시민단체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여러 번 경험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총선 때 네. 작년 총선과 그 전에 총선 때 사실은 이제 접촉 제한을, 그러니까 영입 제한을 제가 다 거절했고 네. 아마 정치권에서는 김상조는 어차피 제안을 해봐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아예 포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근데 이 많은 분들이 김상조 교수님은 굉장히 세다. 네. 정책 방향이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합리적이시고 네, 네, 네.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네, 네, 근데도 막연한 이미지로 굉장히 세고 굉장히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고 뭐 급진적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캠프 입장에서들은 각 캠프들이 다 부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이런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새누리에서 정의당까지, 삼성에서 민주노총까지 네. 부르는 데는 다 갑니다. 네. 그리고 어디 가서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네. 제 원칙입니다. 오늘 방송 나가고 나서는 저희 당 후보들로부터 러브콜을 좀 받지 않으실까? 아니 근데 그러면은 뭐 한 거의 지금 15년 그리고 경제개혁센터 차원에서는 20년 활동을 하셨는데 진짜 이번에는 뭐 어디 캠프든 가서 한번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그러니까 비판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한번 그러니까요. 해보고 싶다. 자, 이런 생각은 어려운 안 드십니까? 질문이고요. 제가 뭐라고 이제 답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 지도자와 전문가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필요하고 또 전문성을 갖췄으니까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접촉을 통해서 철학을 공유하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없으면 따로따로 놀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제가 지금 10년째 정치를 했는데 아직
개파에 줄을 안 섰거든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제 제가 지역에서 정치하다 보고 이제 저희 당 지도부랑 사실 교류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대선 캠프가 좀 꾸려지고 있는데 가끔마다 좀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교수님과 저도 같아요. 그 지도자의 좀 철학도 좀 공유하고 노선도 제가 확실히 파악하고 그래서 그분을 정말 어떤 역할을 갖고 도와야겠다고 돕겠는데 그냥 우리가 뭐 신문 보고 어떤 뭐 새해몰이 같은 거로 해서 그 어떤 후보를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제 스스로가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저는 네. 이제 뭐 지금까지 20년 동안 시민단체를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원칙대로 살아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선을 지켜보면서 정권 교체는 뭐 99.9% 되겠죠. 네. 근데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5천만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다 필요하죠. 예, 네.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진짜 뭐 저의 의견을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누구든 제가 도움을 드리고 그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굉장히 감동받으셨어. 네. 다른 이 게스트 나오실 때보다 네. 훨씬 진지하시고 아주 경청하는 자세도 네. 굉장히 진지하세요. 다른 게스트들은 지금까지 제가 출연했을 때는 다 동료 의원들이어가지고. 우습게 보이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자주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김성주 교수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전문가이시지만 섭외 자체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 바쁘시다고. 기회가 많지 않고 네. 진행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제가 계속 수첩을 꺼내놓고 적고 네, 있어요. 네,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저는 진행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메모할 때 제가 네.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이 방송을 다시 들으면 되지 뭘 메모를 해. 저도 적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방송을 다시 들으면 다시 들으면 다 나오는데. 청취율 횟수도 좀 올라가고 그럴 아니, 텐데. 근데 이 예. 메모하는 습관 역시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아주 좋습니다. 적는 과정에서 자기께 그럼요. 되는 거니까요. 네, 예,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충분히 분량 뭐 하라니까 중기, 단기는 상법 개정 얘기하셨는데 네. 중기, 단기, 중기, 장기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중기 과제로서 제가 제시한 것으로는 이제 뭐 요즘은 그러니까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라고 이제 주로 그러니까 이제 이슈가 잡혀 있지만 네. 사실은 우리나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모든 측면에서 집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고발권을 푸는 것을 넘어서 공정거래법 집행 전체에 대해서 그거를 좀 공정위의 독점권을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진짜로 권리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하도급 업체가 갑질을 당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공정위에 민원을 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민원을 넣었을 때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하면 그치로 끝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하고 똑같네요. 예, 무혐의 처분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거 또 그러니까 뭔가 과징금을 때리더라도 왜 과징금만 때리세요? 형사처벌도 해주세요. 해도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고발권을 푸는 거는 그 마지막 단계에 관한 거고요.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그러니까 경쟁자가 또는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처분 소송과 비슷한 걸로 사인의 행위 금지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법원에다 대고 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지시켜 주십시오라고 아예 법원에다가 그거를 신청을 내는 네네. 그런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들한테는 더 필요한 겁니다. 즉 네. 이런 어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체에 대한 독점권을 좀 풀므로써 집행 기제를 좀 다양화하는 이거를 저는 중기 과제의 하나로 넣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사적 자치의 원리를 수정하는 네. 그러니까 그 하도급 리스트의 공개나 또는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를 담합 규제에서 이렇게 예외로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주회사 제도의 개편 이런 것들을 중기 과제로 제시를 했고요. 장기 과제로는 두 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김종인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상법 개정에 들어가 있는 우리 사주조합 네. 또는 이제 뭐 좀 더 강화한다면 노동자 경영 참여의 취지를 살리는 그런 제도는 단기적으로 바로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상법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업한테 적용되는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 일반법에다가 노동자 경영 참여 규정을 넣는 나라는 유럽에도 없습니다. 네. 다 노동 관련 특별법에 넣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노조에 대한 신뢰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이런 문제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한다면 대기업 집단법.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재벌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공정거래법이 많이 이용되었고 지금은 상법 얘기하지만 공정거래법으로도 상법으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기업 집단에만 특화해서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의 대기업 집단법을 좀 제정하자는 취지를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공정거래법 3장, 그러니까 출총제나 뭐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상호 출자, 순환 출자 규제 이런 것들이 다 네. 공정거래법 3장에 있는 건데 네. 사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에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3장과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법책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의 3장에 있는 재벌개혁 시책들을 떼어내고 그다음에 너무 좀 완화돼서 할 수밖에 없는 상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들 중에서 재벌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들만 조금 더 강화해서 그거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담아서 네. 제한된 범위 내에 대규모 기업 집단에만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 집단법의 취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법무부를 통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법학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 1년 정도의 스터디를 거친 다음에 초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심의하는 이런 장기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 개혁과 관련한 법 제도를 전체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제시한 장기 과제의 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 10분이 넘었어요.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김상주 교수님과 함께 삼성과 재벌개혁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김 교수님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재건설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박근혜 정부에서 무너졌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광장에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살리는 데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주체로 참여를 했는데 왜 무너진 경제 질서를 살리는 것은 시민이 주체로 활동하지 않고 그걸 정부 보고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는 것도 우리의 경제 질서를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로 만드는 것도 그것도 시민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권리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주로서의 권리, 채권자로서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권리, 소비자로서의 권리. 많은 권리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리를 우리 시민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우리의 경제 질서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께 정치자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경제를 살리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고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박수 한번. 정말 아주 감동. 사실은 제가 20년 동안 소액주주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도요. 겁니다. 제가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고요. 주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제 좀 방송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아주 어려운 주제를 쉽게 아주 잘 설명해 주신 우리 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 더 많은 얘기 듣고 싶거든요. 다음 기회에 바쁘시다는 핑계로 안 나오지 마시고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모시고 싶은데요. 시간 한번 꼭 한번 내주십시오. 하여튼 나름대로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하여튼 제안이 들어오면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